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할 때 세트장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정부라는 세트장의 전체 운영비를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트장의 배우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 문재인, 주연급 배우인 임종석, 정의용, 장하성, 조국, 김정숙, 기타 배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작품이든 작품 촬영을 할 때는 대본이 있어야 하겠죠. 이 청와대 정보라는 세트장에서 만드는 작품, 그 대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진행을 위한 대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연 배우를 위한 그런 대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A4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대본이죠. 그런데 주연 배우 문재인 씨는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배우는 시나리오 그리고 감독 그들에게 강력하게 통제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주연 배우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배우가 바꾸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회의실 안에서 테이블을 건너갔던 그것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연 배우의 특권 행사는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국민들의 다수 의견은 그것은 문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대본에 따라서 충실히 한 행동이다. 그렇게 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특권을 행사한 예는 얼마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과 열병식을 할 때 그곳에 참가했을 때 뒤를 돌아서서 있었던 행위, 바로 그것이 되겠죠. 일반 무대라고 한다면 배우는 관객을 향해서 서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이라는 주연 배우는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그 무대의 뒷벽을 채우는 막 그 검은 커튼을 향해서 연기를 한 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이한 연기 방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본대로 연기하는데 실패한 행위였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주연 배우가 특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이 세트장은 여기에서 작품을 만들고 할 때에는 항상 대본대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성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만 원 하는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그것이 특별한 성찬이 아니고 그저 가볍게 요기한 사건,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간식 먹은 사건,
이렇게 알려졌던 그 10만 원짜리 도시락 사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다. 그런 면에서 이 세트장은 꼭 대본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본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청와대 정부라는 세트장,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극단, 그곳에서 이것을 다루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단 측에서 하고 싶은 것을 위주로 다루겠죠.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은 완결한 작품이 없는 것으로, 또 그것도 특이한 그런 극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 세트장으로 쓰고 있는 청와대라는 그 건물 주인은 우리들 국민이지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청와대 정부의 전체 운영비,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메인 모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은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그 부분이 바로 의무 제작 대본,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의무가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의무 제작을 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극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이들은 지금까지 국민이 시키는 일, 이 의무 제작을 참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의 제로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모저모로 참 딱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죠. 그 하고 싶은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대본조차 완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지요. 대본도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 않았다. 영어로 did not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부르는 한에서는 그들은 하지 못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영어로 can not이라고 쓸 수 있겠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시키는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정부라고 하는 곳은 한 가지 국민의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 다음 과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집행정부 아닙니까? 그들은 가령 불이 나면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기보다는 불이 났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 쫓아나가서 불을 끄는 그런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일은 시시각각으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 늘어난 만큼 그대로 적체돼서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그 컨베이어 벨트를 봤을 겁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제 시간에 맞춰서 조립해서 올리지 못하면 한 개, 두 개 밀리다가 나중에는 홍수처럼 덮어 씌워져서 결국은 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압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미약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제 그 능력마저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손톱만한 능력조차 발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위축되고 그리고 결국은 멈춰서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무리라고 할까, 문재인과 그의 그 같은 동지라고 할까, 그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당은 망한다, 필망이다 하는 것,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당은 국민이 벌을 내린다고 하는 이러한 문재인의 숙명, 그것을 논증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참 희한하게도 공포정치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바로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자신들이 촛불혁명정부라는 것을 공언하고 공표하고 그런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이지요. 적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적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합시다. 적폐란 이런 것입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법을 위반했는데 공정한 법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해야 하는 법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고위공직자, 특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묻혀서 넘어가더라. 그것이 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폐습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관습이 될 수도 없고 관례가 될 수도 없는데 번번이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적폐입니다. 그러면 이 적폐라는 것이 어디에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공정한 법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는 일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옳은 일,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는 일은 혁명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충성스러운 공무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나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이니까 그냥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일상적인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단한 혁명가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폐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이러한 일단 법을 위반한 것, 누가 보아도 그것은 위법하고 누가 보아도 그가 처벌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처벌되지 않았다면 잘못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옳은 일을 하는 적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의 적폐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땅에 동그라미를 그립시다. 그리고 이름을 수용소라고 붙이고 거기에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거기에 정해놓은 사람의 이름표, 명패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용소 안에는 아직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놓은 사람의 이름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수용소에 들어있는 자들은 적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표는 아직 어떠한 재판을 받은 일도 없고 어떠한 그 적폐로서의 증명이 된 일도 없습니다. 어째서 적폐가 되는가? 문재인이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적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물론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하다, 순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수용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는 이러한 행위가 21세기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정할 일이지 문재인이 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누가 적폐인지를 먼저 정해 놓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식의 적폐라고 찍힌 일정한 인간들, 그들을 조사 또는 수사를 해서 법 위반 행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법질서에 맡깁니다. 형사사법체계에 맡겨서 처벌을 하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마치 정당한 정당한 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 작업이 이미 위법한 것이죠. 게다가 이 경우의 조사 및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먼지털기라고
먼지털기라는 이름으로 그 방식이 또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먼지털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있었던 조사 및 수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지털기를 해도 원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우면 그것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처벌하기 곤란하면 그 다음에는 돈으로 잡습니다. 돈을 추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기로 합시다. 공무원이었던 A씨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것은 현직 공무원이어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 범죄로서 잡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또는 과거의 직권 남용을 가지고 한번 먼지털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죄책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유기를 가지고 또다시 먼지털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법률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해도 잡고 안 해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A씨라고 우리가 예를 든 이 공무원이었던 A씨 혹은 공무원인 A씨,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안 되면 역시 최후에는 돈으로 잡고자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경우는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참 놀라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칼날이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유기라고 하는 칼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칼날이 같이 도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칼날을 돌리는 그 반경도 지금처럼 그렇게 길게 넓게 이렇게 하는 예도 좀처럼 없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두 개의 칼날이 양쪽에서 동시에 잡겠다고 하고 돌고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두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지나가는 그 중간 점, 바로 접점의 안쪽에 있는 그 아주 좁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수학에서 점선면이라고 하는 그 점밖에는 없습니다. 탈출구가 점단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박승춘 씨 이 케이스는 정말 놀라운 케이스이고 박승춘 씨는 놀라운 전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좀 더 시시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승춘을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자가 너무나 무식하고 무능한 경우에는 또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 놀라운 케이스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법을 믿지 않게 됩니다. 통치기관 중에 국회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법 집행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치기관 중에는 집행정보, 즉 현재로서는 문재인 청와대 정보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법 해석조차 믿지 않게 됩니다. 통치기관으로는 법원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다. 사람을 믿으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대가가 보장될 때 배신을 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 할 바이다. 거짓을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이라고 우기면 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상상을 할 수 없는 뒤집힌 사고, 이것은 바로 위기감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몰린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위기감에 국민이 떨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이 찍히면 죽는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들의 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국민들, 손해를 보게 되는 국민들은 모두 문재인의 적으로 바뀌고 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분노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노를 부추겨서 증오심을 짜내게 되면 그것은 공포정치와 잘 어울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것을 노려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지요. 국민이 분노했는가? 그렇습니다. 군중의 증오심이 끌어올랐는가? 역시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정치, 증오를 폭발시키는, 분출시키는 이러한 정치, 그것은 우리가 정말 똑똑히 목격했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별 4개짜리 육군 대장이 사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할 때 실제 피해자는 1명이거나 아니면 10명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별 4개짜리 육군 대장 밑에는 군인이 10만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1명이나 1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피해자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3,000명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회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할 때 역시 국민은 3,000명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국민은 분노하지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인간이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인간이 갑질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결국 21세기에도 인간에게는 계급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계급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증오심이 끌어오르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들이
증폭되고 증식되는 그러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무식한 자영업자가 자기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무례한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는 동기에다가 계급도 똑같은 동기의 1등병 A가 같은 동기인 1등병 B를 구타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과거 같으면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처벌은 대체로 자유형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금전적인 배상을 하라든지 그러한 자유구속 이전 단계에서 처벌이 대체로 끝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와 증오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은 그런 식의 처벌로서는 양에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형량, 그 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사나운 감정이 자라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군인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저 동기인 1등병 A하고 동기인 1등병 B는 분명히 계급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맞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군중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들의 이름표를 바꿔 붙입니다. 동기인 1등병 A는 구타를 한 1등병 A로 바꿔 붙이는 겁니다. 동기인 1등병 B는 구타당한 1등병 B로 이름표를 바꿔 붙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구타한 자는 다시 가해자라고 부릅니다. 구타당한 자는 피해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은 전형적인 형사정책 학에서 이야기하는 낙인 찍기 과정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해자는 상위 계급으로, 피해자는 하위 계급으로 이전의 그 육군대장과 사병의 관계처럼 이제 계단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계급이 형성된 것이죠. 군중이 자기들의 손으로 계급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군중은 하위 계급에 합류합니다. 이러한 낙인 찍기 과정이 전국에서 모든 사건에서, 이슈가 된 모든 사건에서 전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그 정의라든지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곧 정의의 선을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낙인 찍기에 나선 국민들은
그것은 정상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이미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에 적응한 국민은 타락한 국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관에는 자본주의가, 쉬운 말로 돈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집단 행동에 적응해서 타락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지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을 참 해괴한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 20만 명이 나쁘다고 하면은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20만 명이 저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 대상이 다른 통치기관과 관련돼 있어도 그저 직통으로 집행정부가 그것을 건드려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부수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집행정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 특히 그때는 좀 문제가 복잡한데 주로 다른 통치기관과 관련된 것이 아닐 때 그리고 이 집행정부와 관련된 것일 때는 부수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나쁘다고 했던 군중의 마음을 달래고 나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그 대상을 바로 적폐수용소에 넣기도 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인 경우는 특히 그렇죠. 전에 공무원이었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 20만 명이 나쁘다고 하는 그 선, 그것을 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난관으로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아주 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 청원인 20만 명을 모집하러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보 측은 모여라 혹은 보수 측은 모여라 하고 아주 큰 그런 범주를 잡아가지고 모여라 하는 것이죠. 실제 그 사안은 진보의 사안이라든지 보수의 사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바로 보기도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이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진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보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들여다보게 되면 엉뚱하게 과거 같으면 진보 측에서 추구를 했던 어떤 가치를 보수 측에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렇게 엇갈린 광경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옷이 닳아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일단 생기고 나면 점점 커지죠. 저절로 그 구멍이 메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법칙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한번 사나워지고 탐욕스러워지면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보이고 다음엔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타일러서 해결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패싸움 비슷하게 그 양상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이념 집단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념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들이 그것을 이념 대립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념 집단이 그것을 자기들 진영의 문제로 끌어오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도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10명이 모여서 혹은 1000명이 모여서 그래가지고는 스스로를 대단한 이념 집단인 것처럼 광고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 중 상당수는 이렇습니다. 그냥 어느 개인의 문제, 좀 억울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담을 한 어느 편인가 가담을 해서 점점 그 양측의 대립하는 그룹의 그 구성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도 실제로 그가 왜 거기에 가담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저 사돈의 팔촌의 옆 동네 사는 사람의 친구로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 편들기를 하고 나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전에 기억을 하자고 했던 것이 있죠. 우리의 혈관에는 돈이 흐르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사건건 결국은 그 이념이라고 하는 그 극한까지 끌고 올라가서 큰 집단의 싸움이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하여튼 그 근본적인 추동력, 그 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뇌관, 그것은 돈벌이라는 것이죠. A급 돈벌이는 역시 광장에 모이는 머릿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급 돈벌이 도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집단 성토를 하고 분노와 증오를 표출시키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돈인 거죠. 이렇게 혈관에 돈이 자본주의가 흐르는 우리 5천만에게서 분노가 돈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분노의 불길은 이러한 투쟁과 대립은 이제 계속 타오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의 국민들은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정말 불을 보듯 뻔하지요. 세상의 모든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겨루고 그리고 좀 더 강하고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돈도 더 받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이제 재평가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강자냐 약자냐 이렇게 둘로 나누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은가 작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적게 가졌는가 이런 식으로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성적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잘생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못생겼으면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이슈가 고갈되는 일이 없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일단 나눠놓고 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손해를 봤다, 억울하다, 또 좀 힘겹다, 이렇게 느끼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자라는 명찰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손해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이러한 자기 앞에 있는 자들을 모두 장애물 취급을 하면서 가해자라고 그러한 표차를 붙이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피해자는 요구를 하죠. 가해자를 처벌하십시오.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해놓은 이러한 사법 절차,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법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우리 성문법주의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법은 이제 내팽겨 칩니다. 법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법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피해자가 정의이고 피해자가 만물의, 만사의 기준이다. 게다가 이러한 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유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저 유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유죄라고 말하면 됩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듯이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이 처벌하라, 배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청와대 정보라고 하는 세트장의 최우선 과제, 그러니까 바로 의무제작에 해당되고 국민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무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일 때도 계속 새로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의무제작 요구를 통해서 국민이 돈이 생기고 혜택을 받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자리에 자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그 이익과, 결국 크게 말해서 군중이 좋아하는 돈과 연결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증폭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정부는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화들짝 놀라서 총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업무 능력이 없는 삼류들답게 허덕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법령을 마구 고치고 또 새로 시행령을 양산하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타락한 국민 집단의 뜻에 복종해서 될 수 있으면 그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국민을 최대한 핑계를 댈 수만 있으면 무조건 구속 원칙주의 이렇게 가고 처벌을 하고 돈을 뺏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한 헌법과 법률을 점점 더 많이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논외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좀 뒤로 밀어 놓더라도 과연 이렇게 하면 이 타락한 국민 집단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처벌받는 국민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으로 둘로 분열이 됩니다. 처벌되는 것이 한 사람 특별한 누구가 아니고 정말 다 모아놓으면 한 지역으로 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 건수가 몇십만 건씩이나 된다고 하죠. 국민이 그만큼 자유를 침해받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받은 국민은 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형사정책은 교육형주의가 분명하죠. 갱생이 목표입니다. 설령 그가 잘못했더라도 다시 이 밝은 세상에서 공존의 이웃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표다. 사실 그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고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 하에서는 목표는 있는데 그 형사정책 목표가 형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자는 처벌을 다 받고 나면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는 부분을 삭제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대계층으로 돼버립니다. 한번 찍히면 끝인 것이죠. 그러면 적대계층이라고 해서 적대계층이 되는 것에 감사하겠는가? 그럴 리는 없죠. 자기가 적대계층이 되면 역시 앞에서 보았던 우리 한국인의 그 전형적인 성격, 그 적대계층이 된 사람의 가족, 친구, 동료, 또 동창, 고향 사람 줄줄이 문재인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받는 국민이라는 그룹을 누군가를 그 적폐라는 수용소에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 일을 두려워해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생겨납니다. 벌써 이런 것을 우리가 수차 보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은 괜찮은가? 나머지 국민 또한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 집행,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목조르는 법 집행인 것이지 결코 올바른 법 집행이 아닌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나는 그래도 저들의 눈밖에 있어서 괜찮아. 저들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자유가 실제로는 총체적으로 위축되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불행한 현실이 발생하고 맙니다.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독재다. 우리가 교육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상곤 장관 때 그는 대학 입시 정책에 실패했죠. 그것 때문에 위원회의 모임도 많았고 어떤 그 정책이라고 밖에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상곤을 해임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시름 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은 김상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야? 이러는 것이죠.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그것이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유치원 사건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이 끌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정말 빠른 시간에 문제를 이렇게나 더 키워놓았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국정계획도 수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을 40% 늘리는 정책, 그것을 바꾼 것이지요. 무엇을 얼마나 바꿨는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두고 2021년을 2020년으로 바꿨습니다. 고작 그것을 한 것이죠. 국민은 단지 1년을 앞당긴다고 하는 이런 별로 실익이 없는 립서비스, 그것이 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속는 것이죠. 그러니 1년 앞당긴다고 거창하게 발표해봤자 국민은 결코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말 밉상스럽게 미운 짓을 해가면서 제 고집대로 장관을 시킨 유은혜 장관. 그런데 그가 이렇게나 일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또 문재인이 실패했다.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에게 적이 늘어나는 것인가? 유은혜 장관에게 적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게 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날이 갈수록 문재인은 더 나쁜 독재자로 되고 국민은 더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기를 들지 않았다 뿐이지
연일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국민은 이렇게 분열해서 나뉘어서 싸웁니다. 거기에는 공격하는 자가 있고 공격당하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종종 이념을 팝니다. 그런데 그 실질은 이념과는 상관없이 돈 때문에 어느 이념 집단을 택하고 어느 이념 집단을 표방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일들은 속 시원한 해결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격돌을 한 후에 불도 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승복하지 않는, 즉 불승복 상태, 이것이 누적돼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국민들은 예전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만 나는 이것을 이 정도 반대한다 하는 이런 불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매 사건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한편인가는 서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꽤 오래전부터 초등학생 이상의 모든 그 학생들에게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편인가는 서는 것이, 그것이 민주국가의 국민다운 행동이고 그것이 참여하는 태도라고 교육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역시 이 양자택일, 이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앙에 선을 그어서 동그라미를 두 구역으로 나눠 봅시다. 이 동그라미가 전체 국민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의 그 반은 50%는 반드시 불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립을 하니까, 양자택일이니까. 그래서 이 불만하는 세력이 좀 더 능동적인 국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능동적인 참여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재인은 처벌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하는 50%가 되는 것이지요. 종래의 좌파라고 하는 국민은 이 50% 쪽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50%가 있습니다. 이미 50%는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것이죠. 불만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50%는 아마도 좌파가 아닌 국민층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이 좌파가 아닌 50%에게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는 그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좌파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항상 이렇게 됩니다. 좌파는 좌파 대통령 혹은 혁명적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섭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뉴스 보도된 사항들을 한번 분류해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또 몇 해 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 봐도 이 구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된 좌파 정치인은 좌파가 아닌 국민층의 지지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아주 묘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좌파가 아닌 50% 국민한테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으면 그는 국민의 50%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100% 지지, 다시 말해서 만장일치, 완전한 지지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좌파가 아닌 국민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들을 적폐라고 하고 항상 이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자기가 집행을 해야 하는 정책도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괴롭히는 정책인데 바로 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구조라는 것이죠. 일단은 항상 만장일치라고 하는 완전한 지지를 받아도 50% 밖에는 못 받고 그것이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그 상상 속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지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가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철학에 충실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면 할수록 결국은 죽어갈 것이다. 확실하게 그를 죽이는 자들은 누구이냐? 그가 동지라고 생각을 했던 좌파 측, 많이 잡아서 하여튼 행동하는 국민이라고 그가 껴안고 싶어하는 50%. 그들은 확실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죽이려고 나서는 반대하는 자들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구조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 정치인 문재인 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러한 문제이지요.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좌파 정치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그들의 목을 죄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운명,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인 한은 어느 개인이나 청와대나 어떤 이념 집단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나 또 만에 하나 민주당이 여기서 나선다고 해도 해결 불가라는 이 엄연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째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의 50%보다 적은 영역에서 그가 완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50%를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루하루 0으로 수렴한다. 그것을 논증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문재인은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국민이 벌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논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